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이 우리 소비자들의 일본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대체할 국산품을 안내하는 사이트가 등장하고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카페도 휴면에 들어가는 등 불매운동은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 잘못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질책. 실제로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정부의 전방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비전략 물자라도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출을 일본보다 훨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강경파 외교부 장관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이달 중순이라던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실무협상의 지연 가능성을 거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협상 당사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이 새로운 방안을 갖고 협상장에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출구 없는 대치, 현재의 국회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추경안 처리,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소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일본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꽉 막힌 전국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입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타다와 택시업계의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도 택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택시 운전 자격 보유자만 차를 몰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에는 월급제 도입과 감차가 추진됩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낮부터 제주도에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산해 모레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서해로 진입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국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비롯해 한일 갈등 등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미국이 한일 갈등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관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스틸웰 차관보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스틸웰 차관보, 오늘 누굴 만나는 거죠? 네, 어제 저녁 한국에 도착한 스틸웰 차관보는 오늘 하루 집중해서 우리 외교 안보라인 인사와 접촉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먼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 그리고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면담을 마친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 많은 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매우 생산적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고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공조가 훼손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전망입니다.
스티루엘 차관보는 어제 입국하면서 일본의 추가 조치가 우려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생각해보고 내일 말하겠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강 장관과 접견한 뒤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회견을 통해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스티루엘 차관보가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정부가 한국의 수출 통제제도 캐치홀이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이 한국의 캐치홀을 부당하게 평가한 데 항의하며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캐치홀 규제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 파괴무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 양자 협의에서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캐치홀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캐치홀 제도를 지난 2007년 대외무역법에 넣어 법률로 정했고 일본은 시행령의 포괄 위임에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별 적용 역시 더 엄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일본이 한국의 캐치홀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장급 양자 협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극우 성향인 산케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등으로 연일 한국 때리기를 감행한 부분이 보수 우익 집결에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케이 신문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2%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가 71%, 지지하지 않는다가 15%로 조사됐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자극적인 제목의 일본어판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두 신문의 일본어판 제목의 사례를 지적하고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는 이때 무엇이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7월 4일자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일본어판에서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로 바꿔 제공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많은 일본인이 이런 기사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만납니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여야 지도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청와대 회동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여야 지도부는 이번 만남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외교 협상과 국제 공조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회담이 국정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내일 회동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면서 기대가 크지만 걱정이 앞선다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회동에선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등이 예상됩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내일 회동에선 일본 수출 규제 외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나 선거법 개정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내일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해임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안 처리 없이는 추경안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를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면서 장관 해임 건의안을 막으려고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여당이 해임 건의안 표결 저지를 위해 추경안 처리를 포기하고 본회의 개최를 막겠다는 건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달 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며 그에 대한 반발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여행 불매가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며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행 업체 관계자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익명을 요구하신 만큼 성함을 밝히지 않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에 여행 수요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일본 경제 보복 그 이슈가 터진 이후에 네. 7월 초부터 지금 어제 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규 예약률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한 60%까지도 둔화된 상태거든요. 전년 예. 동기 대비해서. 예. 신규 예약률이 반토막 정도 낮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경제 보복 이전에 일본 여행을 예약한 경우에는 취소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은 취소 비율 자체는 지난해와 큰 차이는 보이진 않고 있고요. 네. 그 말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본인 여행객 스스로가 이제 취소료를 이제 하면서 취소료를 내면서까지 취소하는 비율은 극히 제한적인데 문제는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예약 자체가 상당히 둔화된 것이 지금 지난 한 열흘 동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 여행 예약 건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나라의 여행의 예약이 좀 늘어나는 등 이런 변화도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지 지금 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가 채 안 된 상태라서요.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일본 지역이 감소한 만큼 어느 지역이 특별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눈에 띄게 보이진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 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지역이 좀 반사 효과를 이뤘다는 거는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가 일본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일본에 가는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건가요? 아무래도 지난 2015, 16년 대비 17, 18년에 한국에서 이제 가시는 일본으로 가신 여행객들이 급속히 늘었거든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우선 700만 명이 넘고 750만 명 가까이 가신 걸로 아는데 전체 일본으로 방문하시는 여행객 중 비중에서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네. 4명 중에 1명은 이제 한국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분들이 일본을 안 가시면 아마 일본 여행업계나 관광업계에는 타격이 아닐 수가 없겠죠.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보통? 아무래도 뭐 일본 노선, 항공 노선도 많고 지역 관광 쪽에서 이제 한국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일본에게는 뭐 관광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지자체나 뭐 일본 지역 소도시나 이런 데는 특히나 한국 관광객 비중이 높은 데는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도 일본의 피해가 이번 규제 이후에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클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우선은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일본으로 가는 한국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나 여행객 수도 많고 가서 이제 지출하시는 이제 소비나 비용들 자체도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일본으로 이렇게 여행객이 이제 반토막, 세토막이 이렇게 나는 상태라면은 일본 여행업계가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일단 일본의 피해도 그렇지만 일본 여행 불매로 인해서 여행업계 타격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격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네. 하지만 뭐 지금 일본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로 나가시는 여행객 수가 감소하는 것보다 일본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비교를 하자면 뭐 한 2년 전에 사드 여파가 있어서 중국 여행객이 많이 줄었음에도 해외로 가시는 여행객들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뭐 이게 일본 지역적인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외 여행 가는 수를 뭐 이렇게 제한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쪽과 관련된 이제 여행 업계나 뭐 호텔 항공 업계는 네,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행업체 네, 관계자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되면서 각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자택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때 최측근이었던 고인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흰 조화가 장례식장 한편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전날 유명을 달리한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인이 혼자 감당했을 그런 어떤 괴로움이나 절망 같은 거 생각하면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자택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황망한 소식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한때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MB정부 초기 실세로 불렸지만 친형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 운동을 주도한 이유 등으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경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정 전 의원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의 뜻대로 고인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19일 발인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빚어진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이틀 연속 국회의원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명이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여당 의원만 출석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중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부터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오늘 출석한 의원은 누가 있습니까? 네, 오늘 역시 여당 의원만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표 의원은 공동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국회의원과를 점거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때렸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겁니다. 표 의원은 조사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고발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은 채 탄압이며 또는 표적수사니 이러한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자로서 도저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요. 오후 4시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환 예정이었던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상임위 일정 등을 이유로 오는 23일로 미뤘습니다. 네, 앞에서 표창원 의원의 언급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오늘은 이만희, 이종배, 김규환 의원이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세 사람 모두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은 상임위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당의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경찰 조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경찰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출석놀이를 하며 야당 탄압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자유한국당의 불응 방침과 상관없이 절차대로 소환 통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 고발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국회의원 109명이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아 앞으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IT 기술 기반의 이런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 수익금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 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월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또 초고령 개인 택시 감차 사업을 진행해서 그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가던 플랫폼 기반의 운송 서비스죠.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종의 진입 비용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허가를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은 향후 만들어질 운영기구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됩니다. 기여금의 범위는 당초 차량 한 대에 월 40만 원 가량으로 전해졌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규모와 납부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택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의 범죄 경력도 정기적으로 따져보고 불법 촬영 범죄 경력자의 자격 취득도 제한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형태로 기사까지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는 현재 운영 방식 그대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일부 모빌리티 사업자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이런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택시업계 반발이 극에 달했는데요. 이런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경쟁력이 낮아지게 될 텐데 기존 택시 산업에 대한 대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 택시의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승차 거부와 과속 등 불친절 문제의 주된 원인이 법인 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13만 원가량의 산학금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인 택시 월급제를 통해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택시 불친절 문제도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또 개인 택시의 경우 면허 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감차 사업도 추진됩니다. 전국 개인 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살로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초고령 개인 택시 중심으로 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75살 이상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내세워 북미 협상 지연을 압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습니다. 미 국무부도 협상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 재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을 상기하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게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Now they're interested in speaking, and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I think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North Korea. And again, time is not of the essence.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과 한미훈련 유예를 연기한 가운데 속도 조절론을 앞세운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도 창의적인 방안을 찾겠지만 북한 역시 새로운 방안을 갖고 협상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들고 온 영변과 제재 해제 교환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국무부는 협상 재개를 고대한다면서도 협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s not going to be announced here from the podium. We're going to give this team space to do the work. 한편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과 이란을 위협으로 꼽으며 외교가 최상의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be prepared to respond to regional threat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all the while maintaining pressure on terrorist groups. 북한이 협상 재개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국은 재차 대화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비핵화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아 이달 내 실무협상 재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민주당 유색 여성 하원 의원 4명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인종차별 논란,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매번 반발을 불러왔고 정치적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지만 지속돼 왔습니다. 트럼프의 인종차별 논란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에 입국한 멕시코 이민자들은 마약, 성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며 강간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트럼프와 거래를 하던 기업들은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트럼프는 또다시 인종차별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학 사기 의혹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린 트럼프가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멕시코계 연방 판사를 향해 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있는 만큼 해당 판사가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공화당 서열 1위였던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발하는 등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듬해에도 비슷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들과 비자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IT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모두 에이즈 감염자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자들이 고향에서 오두막에 살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왔습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고 다른 국가들이 보고 있다며 실망감과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비공개 회의에서 새 이민법을 논의하면서 유독 서유럽 국가 출신 백인 이민자들에 대해 호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티와 엘살바도르를 겨냥해 거질 소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 더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하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IT 정부는 혐오스럽고 비참한 발언을 확고히 비난한다는 뜻을 밝혔고 아프리카 55개국의 연합인 아프리카 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해명과 공개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미국 의회는 셧다운 위기를 잠시 피한 상태였지만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여야 협상 분위기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김없이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혐오 발언을 규탄하는 하원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코르테스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이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어린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며 미국은 모두의 것이지만 오늘날 그런 생각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인방 중 또 다른 한 명, 일한 오마르 의원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So it is time for us to stop allowing this president to make a mockery out of our Constitution. It's time for us to impeach this president.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번 금요일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내일 있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꽉 막힌 전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주목됩니다. 더 훈수 정치에서 이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파 연대 결성에 대해서도 여쭤볼 게 많습니다. 여의도 훈장 정치 9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저희가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어제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텐데요. 정두원 전 의원 소식을 여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많이 그동안 관계를 또 맺으셨을 텐데 많이 놀라셨죠? 망연자실하고 오늘 또 사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차마 빈소를 못 가겠더라고요. 돌아왔는데요. 저녁에 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 모 라디오 방송에 저랑 함께 한 40분 출연하기로 됐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제 그런 비보를 듣고 오늘 또 지금 우리 대한상위 부의장을 하고 목포 상공에서 회장을 한 제 고등학교 후배 김호남 회장이 작고했다. 그러니까 어제 정두원, 오늘 김호남 참 그 기분이 이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의 개국 공신이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MB 저격수로 또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어떻게 됐든 저랑 함께 저축은행 관계로 그분은 구속 재판을 받았고 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밑보여-가지고 저도 정두원 의원도 동병상련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다 무죄 판결을 받아서 또 방송 활동하면서도 저랑 늘 가깝게 지냈고 또 최근 마포에 개업한 식당에도 저도 한 번씩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선 본인이 굉장히 브라이트한 분입니다. 영특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보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침불치를 막론하고 비판도 하고 또 격려도 하는 그런 참 보수 정치인치고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여서 저는 함께 고생한 그런 동병상련 또 함께 무죄 받았던 그런 기쁨 또 그렇게 교분을 하면서 물론 저와 이념적 차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또 젊은 분이었는데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애도의 마음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민주평화당 심야 끝장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몇 시까지 하신 건가요? 1시경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까지 하신 거군요. 예. 물론 정동영 대표 등 그분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했지만은 이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변화와 희망, 소위 대한정치연대, 대한정치 분들만 유성엽 대표 의원회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이 대한정치를 출범시키자. 그래서 사실상 어제 출범한 것은 17일 오늘 0:30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대위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당내에서는 뭔가 뜻이 모아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오늘 우리 유성엽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탈당하고 제3지대에서 창당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설득해서 함께 가야 되고 그러한 것을
대한 정치가 가다 보면은 더 커지는 그런 정당으로 나가야지 자꾸 작아지는 그런 정당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대표하는 유성엽 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하고도 어제 큰 소리로 제가 난 그러면 나간다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렇지. 그래서 제가 또 집에 돌아와서 1시경에 내가 화낸 것은 미안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10분에 한두 서너 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가 저렇게 얘기해 놔서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일단 어제 그 밤에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끝내고 나서 이제 일부 의원님들 모이셔가지고 따로 그 협의를 하셨던 게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를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출범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 물론 자강하는 것은 지난 1년 반간 창당 후에 했지만은 오늘 여론조사에서도요. 이제 출범한 우리 공화당이 2.8%인가? 그리고 우리 민주평화당은 1.8%. 즉 1%에서 3% 정당 지지도를 가지고 있고 존재감도 없는데 이때는 우리 모두가 결코 정동영 대표의 책임이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우리 모두가 책임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외부에서 정치인이건 정치인이 아니건 뜻을 같이 하는 좋은 분을 모셔다가 새롭게 출발해보자. 그러나 우리 모두 같이 가자. 그렇게 출발하다 보면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또 다른 세력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은 정체성을 함께 한다고 하면은 함께 가자.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렇게 신당 창당이나 분당이나 또는 탈당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죠. 더 커져야지. 더 작아져서 되겠어요. 그러면 당 원래 기존 그 체제는 유지하면서 지금 그 내부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연대를 만드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의미가 되지만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정풍운동 뭐 있잖아요. 당내 서클도 있고 꼭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향해서 정동영 대표고 누구건 다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한 지붕 두 가족 뭐 그렇게 말씀하면 할 수 없죠. 그런 꼴이죠. 그러면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더 참여할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당 외부에서 들어오실 분들도 계신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를 두고는 누가 오겠어요? 지금 나무당 얘기하는 것은 우리 당도 형편없는데 바른미래당에 누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자. 우리 11분의 의원들이 모였을 때는 나부터 너부터 다 내려놓고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동영 대표에게 그런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는 거고 정동영 대표는 당원이 전당대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옳은 얘기예요. 당은 당규대로 당 내부에서 그러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로드맵으로 그런 일정으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이다. 그래서 조금 이견이 있지만은 저는 결국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 16명 의원들이 다 정 대표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위원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가다 보면은 국민들이 당장에 나타나잖아요.
선거는 9개월 남았는데 태극기 부대, 바른 공화당은 2.8%인데 우리는 1.8%. 우리 공화당이요. 우리 공화당. 네. 예. 그런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동영 대표가 얘기했다는 발전위원회하고는 이제 다른 맥락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애초에 생각하셨던 비대위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 대한연대가. 물론 그것도 갈 수 있어요. 예. 발전위원회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려놔야 다른 사람으로 가지 지금 현 체제로는 어렵다 이겁니다. 아까도 간단히는 이제 유성엽 원내대표의 어떤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성엽 원내대표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3지대 신당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말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분이 원내대표고 지금 현재 사실상 대한정치 대표거든요. 우리끼리. 그러고 그 유성엽 대표는 처음부터 원내대표를 우리가 추대하자 나와라 할 때 자기는 안 하겠다. 그리고 탈당해서 제3지대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둥지를 틀어놓으면은 그리 모여라. 그렇게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분열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내부에서 더 토론해보자 해서 했기 때문에 저하고 그래서 어제 한바탕 했다니까요. 네. 나 나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저분의 소신이기 때문에 누가 말릴 수 없죠. 그렇지만은 결국 지도자는 중의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유성엽 대표도 저희들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주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앞으로 대한연대 안에서도 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정치인데. 예. 뭐 누가 10인 10색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의 의견을 지금 아마 끝장 토론은 어제까지 2번 했고 매주 조찬 모임을 5, 6번 해왔습니다. 네. 이런 토론의 결과지만은 지금도 저렇게 강경하게 또 있어요. 다른 분 탈당하자고. 어쨌든 네. 나 탈당한다. 우리는 하지 마라. 저는. 아니 이건 신당을 표방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함께 가자. 네. 이런 거지만은 그런 토론을 겪어서 진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함께하는 그래서 모두가 내려놓고 새로운 지도자를 추대해서 총선에 임하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 11명의 저를 포함해서 천정배, 유성엽, 장병환 어떤 초선 의원도 내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저는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한연대가 당내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여의도 훈장으로 저희가 모셨으니까요. 예. 여야 상황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예, 이걸 두고도 얘기가 많은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정쟁의 변수가 될 걸로 보인다. 이런 뭐 전망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인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총장 시대가 되면은 큰일 난다. 윤석열 총장은 과거 검사 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권력 핵심을 향해서 다 참 무서운 수사를 한 사람이다. 칼질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당신들이 3년 남아있는데 견디겠느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수사를 개입, 즉 외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은 3년간
어떠한 측근도 누구도 친인척도 비리나 부정이 있으면 검찰에서 단죄를 해야 된다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그런 강골 검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네. 그래서 저는 두말 없이 도왔어요. 저는 또 그 경험을 했고 윤석열 총장을 비교적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새로운 검찰상, 자기 스스로가 댓글 사건 때 조영건 중앙지검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외압은 절대 배척할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을 척결하듯 그런 기강을 세우는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문회 할 때도 보면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저하고 얘기할 때도 보면은 그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이걸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나와서 그 개혁을 완수시켜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야 된다 하는 그런 논자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의 이제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또 다른 야권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찬반이 다 있어야죠. 그래야 총장도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다 찬성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야당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찬반 속에서 보편타당성한 그런 정의로운 검찰이 탄생되지 다 잘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견제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의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뿐만 아니라 다른 쟁점들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해야 된다. 이걸 뭐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추경 예산안과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는 목선 귀순 등 이런 문제에서 맨 먼저 제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쓴다면은 안보 문제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건 입이 100개라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합의를 해줘야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또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합의해줘야 표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금요일 날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과연 상정이 되더라도 아마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효화가 될 것이다. 이걸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알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치 국민 앞에서 많이 아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외교 안보 라인이 스스로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지금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아주 잘한 게 있어요. 이 양반이 대표 돼가지고 광화문, 대구, 부산, 광주 태극기 부대하고 돌아다니면서 장애투쟁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국민을 쫓아다녀야지 태극기 부대를 쫓아다녀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번에 와서 일본 문제가 생기니까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얼마나 잘했어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단독 회담을 요구하다가 오자회담 좋다. 하자. 이렇게 해서 내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연속
3번 홈런을 치려면은 황교안 대표가 민생 경제 어렵고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그리고 일본 경제 피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원안보다 적당한 증액을 해가지고 추경을 통과시켜주면은 네. 국민들이 박수 칠 겁니다. 그런 야당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요. 우리나라 여자 수구팀이 94골을 얻어맞고 한 골 넣어가지고 선수도 울고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보냈어요. 이런 정치를 바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정치를 못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변화됐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황교안 대표한테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 이번 치면은 홈런을 3번째 연속 날린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지지도 한국당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하고 돌아다니면 안 올라가요. 그럼 의원님 보실 때는 이제 내일인데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이런 막힌 부분들이 다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저는 풀어야 건가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야 된다.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하실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눈 똑똑히 쳐다보면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경청하시고 이건 고치겠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내일 풀려야 지금까지 잘못한 우리 정치권 94골 먹고도 한 골 넣어가지고 국민을 감동시킨 여자 수구 대표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 그 대화 네. 진전 안 되면요 도매금으로 다 죽어요. 지금 일본한테 견딜 수 있어요? 민생 경제, 뭐 말로만 청년 실업, 산불, 지진 대비하자? 지금 몇 달간 안 한 거예요. 그 추경은요 IMF에서 권고한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김대중 정부에서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해 본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권고를 우리가 무시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금 나쁜 건 사실 아니에요. 이 정부가 모든 경제 지표 좋다고 했다가 계속 빨간불 들어오니까 요즘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잘 되게 좀 도와줘야지. 이거 나빠지면은 똑같이 공동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내일 꼭 홈런 하나 치고 왔으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여자 대표 수구팀이 창단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도 지금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보면 일단 내일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그 논의가 진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외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의제들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아마 황교안 대표는 외교 안보팀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개각을 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포함시켜주는 거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면은 벽오동 심은 뜻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야 대표들과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사실 저희가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5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난다.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가요? 네. 예. 뭐 지금 현재 5당 대표가 만나건 단독회담을 하건 저도 단독회담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말씀드렸지만은 여야 대표 특히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만나면은 황교안 대표가 좋아요.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대통령의 의중 파악해가지고
또 정책도 세우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안 만나려고 해도 네. 쫓아다니면서 만나는 것이 야당 대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 하는데 그 방법 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당대표와 대통령이 현안을 풀어가는 그런 정치가 시작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하고 야당도 성공하고 그래서 경쟁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좋아지고 일본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은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여러 제가 가지, 한번 야당 예. 대표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관련된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과거에 이렇게 야당 대표들과 대통령,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뭔가 막힌 전국이 풀렸던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때도 3야당 원내대표들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경을 하겠다. 그런데 그때는 세금이 많이 거쳐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체를 해서 하겠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추경을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하는데 거제, 부산, 통영, 울산만 한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포도 조선소가 있고 군산도 조선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그 두 개 지역이 포함됐어요. 포함되고 12조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체를 하면은 지방정부 특별교부세나 교육청에 지방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정식으로 추경으로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양보를 해가지고 추경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그 교육청의 어린이집 문제였던가요? 굉장히 크게 났던 것들이 다 그 추경으로 인해서 10%의 지방 교부세와 교육 특별 교부금이 내려가서 다 해결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대통령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대통령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설득해서. 그렇게 풀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과거 김대중, 이해창 회담 때는 이해창 총재가 책상을 치고 뭐 커피잔이 넘어가고 자기가 문 차고 나왔다.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 보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야당 총재가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금도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역풍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서 할 말하고 대통령도 듣고 대통령도 좀 야당에게 그런 배려도 해주는 그런 정치를 국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저는 내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내일 그 회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일본의 그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건데 그 중요한 뭐 해법이 있다면 어떤 걸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한, 온건한 그러한 방법도 제시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월 21일 이제 곧 끝납니다마는 아베 일본 총리는 참여연 선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한국에 경제 제재하는 것을 일본 국민 71%가 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일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라가 하는 게 굉장히 높을 거예요. 지금은 전략적으로 공격도 하고 그러나 물밑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회에서는 당분간 공격을 해주고 대통령은 좀 푸는 방법으로
분업화시켰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내일 어떤 방안이 논의되는지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실패하고 나오면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네. 여야 대표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긴장감을 갖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더 훈수 정치 함께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태의 본질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고 회의장과 그 부근에서 폭력을 통해 회의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마저 불응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입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국민 속에 신뢰받는 국회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마저 불응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입니다. 이 여당은 경제도 안보도 관심 없습니다. 기승전 총선입니다. 총선을 위해서 이 국회를 참으로 이기적으로 편협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경찰의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경찰의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도 포기하고 아예 본회의 개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희장 의장께서는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가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i2 기술 기반의 이런 플랫폼 택시에 대해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가던 플랫폼 기반의 운송 서비스죠.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종의 진입 비용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허가를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은 향후 만들어질 운영기구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됩니다. 기여금의 범위는 당초 차량 한 대에 월 40만 원 가량으로 정해졌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규모와 납부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택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기사 자격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의 범죄 경력도 정기적으로 따져보고 불법 촬영 범죄 경력자의 자격 취득도 제한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형태로 기사까지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는 현재 운영 방식 그대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일부 모빌리티 사업자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기존 택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안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 택시의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승차 거부와 과속 등 불친절 문제의 주된 원인이 법인 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13만 원가량의 산학금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인 택시 월급제를 통해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택시 불친절 문제도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또 개인 택시의 경우 면허 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택시 감차 사업도 추진됩니다. 전국 개인 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살로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초고령 개인 택시 중심으로 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75살 이상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오늘 오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 전부는 아니시지만 억울한 일들도 당하십니다.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들은 외면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고발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 임하지 않은 채 탄압이며 또는 표적수사니 이러한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자로서 도저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수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 신임 총장에 이어서 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이끌지도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까지 2년입니다. 임기 중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 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이어질 검찰 간부급 인사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윤 신임 총장 임명 전까지 검사장급 이상 간부 8명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총장 선배들이 모두 옷을 벗는 기수 문화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신임 총장에 이어 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장으로 호흡을 맞추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정원만 27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데다 역대 가장 많은 4개의 특수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안으로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연관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도 이끌어가야 합니다. 1순위로 지목됐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친형의 뇌물 사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조남관 대검과학수사부장 등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장과 연수원 1년 후배인 조 검사장 모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강골 특수통 윤석열 신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금지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방고용노동청에 이를 판단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가 운영됩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인 관계의 우위는 상대방이 정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부장이 영어를 잘하는 사원에게 개인 과외를 요구하거나 상사가 퇴근 후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 지점장이 목표 달성을 위해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거나 상사가 여직원에게
남자친구의 직업 등을 물은 경우는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MBC 아나운서 진정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내 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등의 사항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관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애매한 사건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김장합니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임금협상 본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어제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4시간 동안 본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오늘 예정된 집단교섭 진행을 잠정 중단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파업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6.24% 인상을, 사용자인 교육청들은 기본급 1.8% 인상을 놓고 대립했고, 교육청은 이른바 공정임금제죠. 비정규직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도 난색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임금제에 관한 집단교섭이 오늘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떤 의지도 없이 오늘 집단교섭에 왔고요. 6월 27일 날 제시했던 전년 대비 1.8% 인상한 그 동결안을 또 오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지, 지금 이제 임금 교섭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정임금제가 어떻게 되니,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대폭 전환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개념적인 이제 용어도 이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쳐두고 임금 교섭에 이제 집중을 해서 빨리 조금 진행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의 일본 산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저는 근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서두르지 마라. 아첨하지 말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청와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청와대는 밤새 대일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수뇌부가 TV 켜놓고 드라마 본방사수 하다가 동학농민운동의 축창글을 SNS에 올립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춰놨는데 의기만 충천한 동학농민군은 축창 들고 돌격했다 2만 명이 몽땅 몰살당하는 그 사건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이 경제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축창 들고 외벽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전면전, 보복, 확실한 원점 타격. 아니면 화친이죠. 협상이죠. 부총리님, 어떤 길을 택하시는 겁니까? 정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면 부당한 거를 일본 측에 설명도 하고 그 부당성을 토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저는 대응이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협상부터 우선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경고한다. 이 대응 차원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제가 의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대방도 있는 전략이.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부품 국산화, 수입 다변화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아까 이 오전 내내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9일 남았다면서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는 거. 부품 국산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판국에? 저는 모든 수단이 하나하나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귀하죠. 귀한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장기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일보의 일면에 난 1+1+ 알파 이거 제안했습니까? 의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산자부차관 1+1+ 알파 제안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고 아는지 알고 있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오늘 오전부터 외교부에서 우리 측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강경파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인데 미국이 한일 갈등의 악화를 막기 위해 관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스틸웰 차관보의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스틸웰 차관보 오늘 오전부터 계속 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는 강경파 장관을 예방한다고요? 네, 어제 저녁 한국에 도착한 스틸웰 차관보는 오늘 하루 집중해서 우리 외교 안보라인 인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부터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을 진행한 스틸웰 차관보는 잠시 뒤인 오후 3시쯤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공조가 훼손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전망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오늘 오전에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그리고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면담을 마친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 많은 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매우 생산적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강 장관과 접견한 뒤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회견을 통해 메시지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스틸웰 차관보가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파견해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현지 시간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측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수출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한국과 격돌할 이번 회의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고위급 관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발언입니다. 일본과 반목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겠죠. 하지만 한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팩트와이 고한석 기자입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1998년 한일 정상의 만남,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용입니다. 이후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으로 이어지며 한일 관계에 순풍이 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윤사마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 한일 관계는 좋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그 시기,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때문에 경제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우호적 한일 관계를 조성해 위험 요소를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그런 경제 구조, 무역 구조, 산업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쭉 해왔던 거죠, 사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 중국과 대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사들이는 반도체 소재도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가 아니어도 일본과의 무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가 비교적 순탄했던 2004년 일본은 우리를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지만 이후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더 많이 수입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화이트 국가 지정이 경제적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우대 측면이 큰 이유입니다. 문제는 그 호의를 거두면 경제 보복의 길이 열린다는 데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입 절차에 좀 더 불편함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수출 금지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달러를 쉽고 빠르게 빌릴 수 있는 통화 수업. 2001년 일본과 체결해 금융 위기를 거치며 2011년 700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베 집권과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이 맞물리면서 한일 통화 수합은 끊겼습니다. 일본이 경제를 외교 갈등의 보복 수단으로 삼은 사실상의 첫사례였습니다. 다음 달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외교 문제로 경제 협력을 흔들지 않는다는 한일 간 원칙은 완전히 깨집니다. 우리 기업 역시 일본을 더 이상 믿고 거래하는 화이트 국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YTN 권성입니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 이후 한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모입니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일 회동에서 합의문 도출이 가능할까요? 네, 여야 지도부가 이번 만남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문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공산이 큰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등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외교 협상과 국제 공조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회담이 국정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내일 회동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면서 기대가 크지만 걱정이 앞선다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내일 회동에선 일본 수출 규제 외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나 선거법 개정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6월 국회가 이틀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네,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해임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안 처리 없이는 추경안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안의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를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면서 장관 해임 건의안을 막으려고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여당이 해임 건의안 표결 저지를 위해 추경안 처리를 포기하고 본회의 개최를 막겠다는 건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불법 담배 제조업자, 장례 상주업체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 탈법 행위로 큰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 사범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의위장과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 범칙 조사로 처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대상으로 추징한 세액은 5,181억 원에 달합니다.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몰리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가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증가 추세고 전체 피해의 21%가 7, 8월에 접수됐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위생이나 시설 관리가 불량한 숙박시설의 환급 거부와 질병에 따른 여행 취소 뒤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최고급 벤츠를 전용차로 이용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 벤츠 차량이 네덜란드와 중국, 일본, 한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올해 1월 31일 평양 노동당 청사로 향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차량입니다. 같은 날 동일한 모델의 차량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술대표단과 사진 촬영을 하는 자리에도 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대에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에 달하는 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 자료와 자체 취재를 통해 이 차량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2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됐습니다. 이들 차량을 처음에 누가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이나 코스코 시핑 그룹이 운송을 맡았습니다. 컨테이너는 41일간의 항해를 거쳐 지난해 7월 31일 중국 다롄항에 도착해 하역된 후 8월 26일까지 다롄항에 머물렀다가 다시 화물선에 실려 일본 오사카를 거쳐 지난해 9월 30일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 화물선으로 옮겨져 지난해 10월 1일 러시아 나오카항으로 출발했으며 이 화물선은 부산항을 출항한 뒤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들 차량이 비행기 편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3대의 화물기가 나오카항에서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이들 차량은 이 화물기들을 통해 북한으로 수송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들 화물기는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 시 김 위원장의 전용차를 운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동맹국들이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부자 동맹을 언급하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이어 미국 협상팀이 다음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동맹으로서 접근하고 공정한 분담을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유한 동맹국들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상기시켰습니다. 하반기 본격화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잠재적 군사 위협에 대해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또 호주와 일본, 한국을 핵심 동맹으로 꼽은 뒤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적대감이 동맹 강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계속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갈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려와 협력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퍼 지명자의 인준이 마무리되면 매티스 국방장관 사퇴 이후 6개월간 지속된 미 국방부 수장의 공백 상태가 해소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유럽연합 EU를 이끄는 수장이죠. EU 집행위원장에 처음으로 여성이 선출됐습니다. 이미 독일의 첫 여성 국방장관이기도 한 60살 우르줄라 폰테어 라이엔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에서 열린 인준투표에서 폰데어 라이엔 현 독일 국방장관이 제적의원 747명 가운데 과반 찬성으로 EU 집행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Maggioranza dei membri che compongono il Parlamento 374, voti favorevoli 383. 폰데어 라이엔은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독일 하노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 소속으로 니더작센주 지방의회 진출한 뒤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발탁됐습니다. 가족여성 청년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서 독일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7명 자녀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Ready to fight for the future rather than fighting against each other. Your confidence in a Europe that will take the big challenges of our times together. 새 EU 수반이 결정됨에 따라서 차기 EU 지도부 구성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회원국별로 한 명씩 집행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집행위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폰데어 라이에너 EU 집행위원회는 9월이나 10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 집행위원단 인준투표를 통과하면 11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레까지 남부와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제천 폭포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나흘 만에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퇴근길 무렵 남부지방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내일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남부 내륙에는 최고 80mm, 충청과 경북 북부에 10에서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에 이어 태풍도 앞으로의 날씨에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5호 태풍 다나스가 필리핀 부근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타이완을 지나 토요일 서해로 진입한 뒤 일요일에는 백령도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태풍 영향권에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 서울과 경기 동부, 영서 지방에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과 춘천 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무척 무덥겠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25도 등으로 충청 이남 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태풍까지 겹쳤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의 선회를 시사한 바가 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우리 생활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배경은 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올 1분기까지만요. 4월, 5월까지만 해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다. 네.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요. 6월을 기점으로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가 그만큼 심화됐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이 통화 정책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통해서 이제는 확실히 인하에 대한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줬고요. 예.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가? 역시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설비 투자 부진도 있고요, 수출 부진도 있고, 소비 감소도 있고,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잠시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피어 있고 이게 좀 실생활도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자칫 경기가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발표하고 수정하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추이인데요. 1월까지만 해도 2.6% 성장률이라고 했다가 4월에 또 하향 조정을 했고 이제 아마도 내일 18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해 또 다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것 같은데 저는 한 연 2.3%로 0.2%포인트 정도 더 낮추지 않을까. 이전보다 더 떨어지는 그렇죠. 이 정도의 경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쨌든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는 게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사인을 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100% 정도는 아니지만 90% 정도 확실히 하겠다라는 사인을 줬거든요. 이것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실은 심적 부담을 굉장히 덜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마도 이제는 거의 금리 인하는 하는데 시기에 대한 문제로 남아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금리 역전, 한미 금리 역전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미국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보면 미국은 연 2.25에서 2.5%의 밴드대의 기준금리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는 현재 수준이 연 1.75%잖아요. 이걸 잘 보시면 미국의 금리 수준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 큰 자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자를 더 주는 미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 유출의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고 실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만에 하나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1.75에서 1.5로 낮춘다라고 하면 최대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외화 유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낮춰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금리 역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은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큰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도 금리를 인할 그 가능성을 좀 더 이렇게 키우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리를 만약에 인하한다면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로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과 우리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7월은 내일 18일이 금리 결정을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미국은 7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고는 있지만 저는 일단은 내일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2.4든 2.3%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7월 말에 미국이 내리는 것을 보고 8월에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횟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미국과 상당히 연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8월에는 이 FOMC 회의가 없어요. 하고 9월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9월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미국이 7월에 내리면 우리가 뒤따라 8월에 내리고 미국이 9월에 내릴 경우에 한국은행이 10월에 내리는, 그래서 한 연 2회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큰 폭으로 인하하는가가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수준, 횟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은 오늘 새벽 뭐 아주 소수설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7월 말에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변수가 있어요. 금리를 내리고선 7월 말에 미국이 한 차례만 하겠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은 한국은행이 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일에 우리의 금융통화위원회도 봐야 되겠지만 7월 말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회의에서 내려놓고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까지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셈법이 복잡해지겠네요.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 이것도 궁금합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경제학 원론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그럼 예금 금리가 같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 동안에 막 저축을 하던 사람들이 이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저축 대신에 투자할래.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게 투자처로 가게 되면서 유동성이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또 예금 금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출자는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가처분 소득이 조금이나마 늘어나서 소비가 촉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가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조달 금리, 돈 빌리는 것들이 싸게 지게 되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여서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이 이제 경기 부양에 되는 효과가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좀 보면 이 지금의 금리 인하를 쓰는 이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 이 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DSR이라고 해서 한 개인의 전체 부채를 다 이제 살펴보고 대출해 주니까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 부양의 효과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 봐도 지금 이게 뭐 1.75에서 1.5% 이미 굉장히 싼 금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기업 대출에서도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통화 정책, 즉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이제 그렇게 작게 보는, 크지 않게 보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무슨 차원이냐?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정을 풀고 있잖아요. 이제 뭐 추경도 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발을 맞춰서 통화 정책으로 우리도 경기 부양한다. 즉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모두 경기를 좀 살리려는 쪽으로 노력한다라는, 그럼 이제 상징적인 의미, 신호를 함께 주는 이 의미, 발을 맞춘다는 의미,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뭐 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처를 찾는 유동자금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에요.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을 좀 보면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대비. 그만큼 주식시장을 떠나려는 개인들도 많고 큰 손들도 이 증시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합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제 주식 투자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대로라고 한다면 글쎄요, 돈이 갈 곳은 거의 부동산밖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당국에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당국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금리는 내리지만은 부동산 규제는 더 철저히 하겠다. 대출 규제는 더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요.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정부는
민간 택지에서도 이 분양가를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곧 꺼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는 하되 부동산은 들썩이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통계를 좀 한번 보면은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부동산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보시면 이 금리를 내리었을 때 처음에 내리는 것과 마지막에 내리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저기 2007년에서 2008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점선으로 된 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푸르게 돼 있는 게 실은 이제 기준금리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올 때 보면 기준금리가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파란색 칸이 쭉 떨어져요. 저희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금리를 확 내리면서 경기 부양을 했대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동산 가격을 보면 함께 내렸습니다. 즉 금리를 내렸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함께 떨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 오른다라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엄밀히 보면 금리 인하는 경기 하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 금리를 내렸을 때는 저렇게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2013년부터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그때 금리가 또 뚝뚝 떨어지죠. 네. 2014년, 15년 파란색으로 돼 있는 칸에서 금리는 뚝뚝 떨어지는데 이때는 부동산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초입에는 오히려 부동산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또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은 미국이 양쪽 하나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버티다가 마지막 더는 금리를 못 내리고 한 이 시점부터 폭등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단 이번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리고 나면 오히려 부동산은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은행권이 코픽스를 도입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존의 코픽스라고 해서 이제 은행도 우리에게 대출을 해줄 때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잖아요. 네. 뭐 금융채를 발행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8개 시중은행에 평균 이제 자금 조달 금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 각각 은행이 자신들의 마진, 이제 가상금리라고 하죠. 이걸 더해가지고 우리에게 대출 금리를 주는데 어제부터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코픽스에다가 몇몇 자금을 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제 자금이라든가 차입금이라든가 예수금이라든가 해서 조달할 수 있는 그 돈의 양을 그 파일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대출 금리가 0.3%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이제 새롭게 대출을 받는 분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떨어진 이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 신잔액 기준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금리 갈아타기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자신의 금리와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바뀐 금리와 비교해 봤을 때 새롭게 받은 게 싸단 말이죠. 그럴 때 이걸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어떤 점을 허용했냐면 이제 약간 복잡한데 우리 LTV, DTI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집을 담보로 과거에는 2억을 대출 받았지만 지금은 2억 대출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이용할 경우 대출 받은 금액은 그대로 이 대환 대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일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출이 있으신 분은 기존에 자기가 받은 대출 금리와 이번에 새로운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출 받을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이게 고정금리 대출이냐 아니면 변동금리 대출이냐 이걸 두고 고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또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비쌉니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측,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딱 고정으로 해둬야 되니까 이때 수많은 변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 많이 붙여요. 그래서 늘 고정금리는 비싸고 변동금리는 싼 이런 구조였는데 최근 한 5, 6개월 정도를 보면 지금 시중은행에서도요. 고정금리가 더 쌉니다. 변동금리보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가면은 고정금리가 더 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처음 보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이 고정금리를 대출해 줄 때 시중은행들은 어떤 자금 보따리에서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느냐. 한 5년 만기 은행채, 이 금융채를 발행을 해서 거기에 나온 돈을 우리에게 이제 빌려주는 구조거든요. 그게 이제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나오는데 최근에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이제 우려가 퍼지다 보니까 이 큰 자금들이
장기 채권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 5년채 금융채 같은 경우에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인기에 돈이 막 몰리다 보니까 높은 금리를 안 줘도 채권이 잘 팔려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년채 이 장기물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거의 베이스로 이 대출해주게 되는 고정금리, 대출금리도 함께 떨어지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순간에 이제 어느 정도 변동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실제 인하를 딱 하게 되면 네. 이제부터는 변동금리도 맞춰서 함께 빠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 가시면은 고정금리가 더 싸다. 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새롭게 나온 이 신코픽스 금리와 한번 비교해서 네. 대출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또 잘 봐야겠네요. 내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관련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